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단 하루뿐이라면, 그리고 그중 딱 10분만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여기 평생을 자식 위에 억척같이 살다 병원 침대 위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밥도 거부하고 말문도 닫아버린 채 오직 창밖에 구름만 새던 그가 어느 날 밤 젊은 요양사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합니다. 나 오늘은 꼭 나가야겠다. 딱 10분이면 돼. 하지만 병원의 규정은 차갑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외출은 절대 불가. 자식들조차 사고가 날까봐 아버지를 가로막습니다. 이 노인에게 10분은 왜 그토록 절실했을까요? 그리고 규정을 어기고 그를 휠체어에 태워 빗장을 풀었던 한 요양사의 선택은 과연 무모한 반항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구원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했던 10분의 바깥바람이 어떻게 한 사람의 꺼져가던 생존 의지를 되살렸는지, 그리고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속에 담긴 사람, 마음을 살리는 진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노인이 건넨 낡은 봉투 속 편지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게 되실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만난 기적 같은 10분. 지금 시작합니다. 도심의 소음이 정원 너머로 아스라이 멀어지는 곳,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해오름 요양병원. 그곳의 가장 조용한 복도 끝 507호는 소위 침묵의 방이라 불립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옅은 소독약 냄새와 창가로 들이치는 오후의 길쭉한 그림자입니다. 그 방의 주인 강윤석 할아버지는 오늘도 낡은 환자복 차림으로 침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습니다. 올해로 78. 한때는 전국 8도의 건설 현장을 호령하며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인부들을 지휘하던 그였지만 이제 그의 세상은 가로세로 1미터 남짓한 병실 창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윤석은 대답이 없습니다. 아침에 간호사가 수액을 갈러 들어올 때도, 점심시간 배식 카트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개는 마치 박제된 것처럼 창밖을 향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할인이에요. 오늘 오후 햇살이 참 좋죠? 5층이라 그런지 저 멀리 산자락에 단풍 드는 게 벌써 보이네요. 요양사 서아리는 이 병원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507호 전담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벽하고 대화하는 기분이라며 혀를 내두르지만 하리는 윤석의 뒷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지쳐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사람 특유의 그 쓸쓸한 공기 말입니다. 오늘 오후 간식은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달콤한 팥죽이에요. 한 입만 드셔보세요. 제가 설탕 조금 더 넣어서 아주 맛있게 타왔거든요. 치워. 입맛 없어. 입맛 없으셔도 기운을 차리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집에 가실 때 현관문이라도 본인 발로 걸어 들어가시죠. 자, 해보세요. 집은 무슨, 여기가 내 무덤인데 무슨 집에 가.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윤석의 서슬 퍼런 고함에 하리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윤석의 눈동자 너머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독한 외로움을요. 그리고 윤석이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할인의 눈에 묘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의 앙상한 오른손 검지가 이불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무얼 세고 계신 걸까? 구름일까?
아니면 저 밑을 지나가는 자동차일까? 가만히 지켜보니 윤석의 손가락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가 지나갈 때마다 혹은 바람에 나뭇잎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마다 박자를 맞추듯 까딱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멈춰버린 자신의 심장을 대신해 나 아직 살아있다고 외치는 메트로놈처럼 보였습니다. 5층 높이의 병실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손바닥만큼 작았지만 윤석에게는 그 작은 창문이 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입니다. 하린 씨, 우리 아빠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유, 정말. 이 고집을 누굴 닮으셔서. 윤석의 외딸 정희 씨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들어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아버지를 향한 애정보다 오늘도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업무적 강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정신 좀 차려봐.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매일 병원에서 전화 오게 만들어? 그냥 주는 밥 먹고 조용히 누워 있으면 되잖아.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정희야, 나 흙 냄새 좀 맡고 싶다. 저 밑에 나무 아래 딱 10분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냐? 무슨 소리야? 저번에 휠체어 타다가 넘어져서 골반 수술한 거 잊었어? 아빠 나가면 나 또 병원비에 수술비에. 감당 안 돼. 여긴 안전하잖아. 그냥 창문으로 봐. 그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다라는 그 말이 윤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영혼이 썩어가는 냄새는 맡지 못하는 딸. 정희는 할인을 복도로 불러내 신신당부했습니다. 할인 씨,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밖에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치매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밤이 깊었습니다. 해오름 요양병원의 밤은 낮보다 더 차갑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던 새벽 2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하리는 507호 문틈으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석이 바닥에 쓰러진 채 창틀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힘이 붙여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할인이 윤석을 부축해 올리려던 찰나 윤석이 할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삶에 대한 마지막 악력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 좀 살려줘라. 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 좀 꺼내줘. 나 오늘은 꼭 나가야겠다. 딱 10분만. 딱 10분만 바람을 좀 맞게 해줘. 이러다간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아. 어르신,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딸님도 신신당부하셨고, 느껴지냐? 내 가슴이 이미 죽어버린 게 느껴져? 나 건설 현장에서 평생 흙먼지 마시며 살던 놈이야. 소독약 냄새 맡으며 죽긴 싫다. 부탁한다. 제발. 하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팔을 잡은 윤석의 손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규정과 양심, 그리고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 하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경고와 요양병원의 엄격한 규칙.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리는 휠체어의 빗장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석이 그토록 갈구하던 10분의 공기는 그에게 기적이 될까요? 아니면 비극이 될까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은 윤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07호 문을 열고 나온 하리는 병원 옥상 벤치에 앉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던 윤석의 그 뜨거운 눈물과 떨림이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어김없이 떴고 병원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규칙적이고 무미건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8시 하리는 다시 507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셨어요? 어제 밤새 고생하셔서 오늘 좀 늦게 깨실 줄 알았는데 벌써 일어나 계시네요. 윤석은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해진 목적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하리나, 아까 한 말 잊은 건 아니지? 아유, 어르신. 어제는 너무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오늘 창문 더 활짝 열어드릴게요. 환기도 시키고. 창문 너머로 보는 세상은 가짜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유리창에 가로막힌 그림자가 아니야. 내 살에 직접 닿는 바람, 내 코끝을 찌르는 진짜 흙냄새. 그걸 원하는 거야. 어르신, 저도 마음 같아선 모시고 나가고 싶죠. 근데 아시다시피 수간호사님 무섭잖아요. 따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제가 몰래 모시고 나갔다가 어르신 기침이라도 심해지시면 저 바로 잘려요. 안다. 내 처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이다. 내 나이가 되면 말이야. 내일이라는 단어가 희망이 아니라 공포가 돼.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다시 뜰 수 있을까? 뜬다고 해도 이 소독약 냄새 진동하는 침대 위에서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 걸까? 그게 무서운 거야. 윤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친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땀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자식들을 키워냈죠. 그런 그에게 이 깨끗하고 하얀 병실은 보호가 아니라 거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따뜻하고 밥 잘 나오고 치료해주니까 복 받은 거라고. 근데 하리나, 식물도 화분에 갇혀서 물만 받아 먹으면 시드는 법이야. 나는 사람이잖아.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감각으로 느끼고 싶어. 그래서 딱 10분인가요? 그래. 10분이면 충분하다. 5분은 하늘을 보고 5분은 땅을 밟고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참 좋았다고 적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노인네 투정이 아니야. 내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다. 하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윤석이 말하는 10분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투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리는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딸 정혜 씨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해도 절대 들어주지 마세요. 사고 나면 책임 소재 복잡해집니다. 따님은 어르신을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리시면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걱정? 아니, 그건 두려움이지. 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피곤해지는 게 두려운 거야. 정희는 날 사랑해. 하지만 내가 사람으로서 뭘 원하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아. 그저 환자로서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뿐이지. 윤석의 말은 아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일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리나, 너는 다르잖니. 너는 내가 창밖 구름 셀 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다. 나, 더는 기다리기 싫다. 기다린다고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 507호에 누워있으면서 뼈저리게 배웠어. 어르신, 만약에 제가 모시고 나갔다가
수간호사님께 걸리면요? 따님이 병원에 항의라도 하면요? 내가 다 말아마. 내가 협박했다고 해. 내가 억지로 끌고 나갔다고. 아니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해. 너한테 피해 안 가게 내가 내 목숨 걸고 약속하마. 어르신 몸도 가누기 힘드시면서 무슨 협박을 하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사실 할인의 마음속에는 지우지 못한 낙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깥 공기 좀 쐬고 싶다고 했을 때 할인은 지금의 딸 정희처럼 안 돼, 아빠. 위험해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할인에게 그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족쇄였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지킨 걸까? 아니면 가둔 걸까? 10분을 아끼려다 나는 평생의 후회를 얻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이 노인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되는 걸까? 알았어요, 어르신. 딱 10분이에요. 진짜 10분. 윤석의 눈이 처음으로 번쩍였습니다. 죽어가는 나뭇잎 같던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냐? 진짜 나 데리고 나갈 거야? 쉿! 조용히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돼요. 낮에는 사람들도 많고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수간호사님 회진 끝나고 교대 시간 전후로 가장 조용할 때 제가 올게요. 그때까지 식사 꼭 다 하시고 기운 좀 차리고 계세요. 아셨죠? 알았다, 알았고 말고. 죽 한 그릇이 아니라 소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라면 먹으마. 고맙다, 할인아. 정말 고마워. 윤석은 평생 받아본 가장 큰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할인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직업 생명을 건 도박이자 한 사람의 마지막 생명력을 연소시키는 불꽃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할인은 병실을 나오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병원의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노인과 함께 1층 정문까지 가는 그 짧고도 먼 여정. 그것은 두 사람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규정이라는 거대한 성벽 아래 10분이라는 짧은 자유를 꿈꾸는 두 사람. 할인의 위험한 약속은 과연 무사히 지켜질 수 있을까요? 병원의 눈을 피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 그 첫 번째 문턱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할인은 밤새 잠을 설친 눈으로 병원 스테이션을 향했습니다. 507호 강윤석 할아버지와의 그 은밀하고 위태로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넘어야 할 거대한 성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할인은 스테이션 한가운데서 차트를 정리하던 박수간호사 앞에 섰습니다. 박수간호사는 이 병원에서만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으로 환자의 생명만큼이나 원칙과 안전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서아린 씨, 무슨 일이에요? 507호 강윤석 어르신 또 식사 거부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르신 기력이 너무 떨어지셔서요. 심리적으로 너무 우울해 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정원 쪽으로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서아린 씨,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강윤석 어르신 상태 몰라요? 뇌졸중 전조 증상의 골다공증까지 심해서 지난번에도 침대에서 내려오다 고관절 나갈 뻔하신 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셔서
심리적인 안정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움? 사고 나면 그게 도움인가요? 휠체어 턱 하나 잘못 넘어서 낙상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 서아린 씨가 질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병원이 질까요? 원장님 지침 몰라요? 중증 환자 단독 외출은 무조건 금지입니다. 가족 동의가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수간호사의 말은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의 귀에는 그 원칙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르신이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예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외가 하나 생기면 시스템은 무너지는 거예요. 서아린 씨, 감상적으로 일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환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하게 숨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소리 꺼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하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스테이션을 물러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가 갑자기 좁고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규정. 그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환자의 영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쇠사슬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보호자인 딸 정희 씨였습니다. 하리는 화장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무슨 일이에요? 아빠한테 또 무슨 문제 생겼어요? 아니요, 정희 씨.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오늘 컨디션이 조금 괜찮으신데 잠깐이라도 병원 마당 바람 좀 쐬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이 너무 답답해 하셔서요. 하린 씨,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빠 밖으로 돌리다가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병원 측에서도 안 된다고 할 텐데 왜 자꾸 그런 제안을 하세요? 정희 씨 아버님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 10분이 아버님께는 남은 생을 버틸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하린 씨가 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빠 옛날부터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말렸어요. 그거 다 노인네 어리광이에요. 지금 밖은 미세먼지도 심하고 바람도 차요. 나갔다가 감기라도 걸려서 폐렴 오면요. 저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꼼짝도 못 하는데 아빠 병세 나빠지면 저 정말 감당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병실에 계시게 하세요. 그게 아빠를 위한 거예요. 그게 아빠를 위한 거다. 하리는 그 말이 왜 이토록 서글프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경제적이었으며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윤석이라는 사람의 의지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507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윤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윤석은 벌써 휠체어 옆에 앉아 낡은 외투를 무릎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왔냐? 수간호사 그 양반이 뭐라더냐? 허락해주지? 내가 오늘 죽도 다 비웠다. 봐라, 빈 그릇이다. 어르신, 그게 안 된다더냐? 정이 그년도 싫다고 하고. 죄송해요, 어르신. 수간호사님이 지금 수액 상태도 봐야 하고 바깥바람이 너무 차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네요. 따님도 아버님 걱정되셔서 조금만 더 기운 차린 다음에 나가자고.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바람이냐? 내 주제에 무슨 흙냄새냐? 윤석의 목소리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우물 바닥에서 들려오는 울림처럼 공허했을 뿐입니다. 그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그냥 오늘도 창문으로 볼게. 유리가 참 두껍기도 하구나. 세상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니 말이야. 병실 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리는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윤석의 등은 어제보다 더 굽어 보였고 창밖을 향한 그의 시선은 이제 갈망이 아니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석이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딱까딱. 하나, 둘, 셋. 하리나. 저기 봐라.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지? 저놈은 좋겠다. 떨어질 땐 제 맘대로 땅에 닿을 수 있으니까. 나는 떨어질 곳도 닿을 곳도 없는데 말이야. 하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규정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한 윤석은 이곳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몸은 안전할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이미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바깥 공기 냄새, 기억이 안 난다. 윤석이 나지막이 읊조린 그 한마디가 할인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를 건드렸습니다. 10년 전 똑같은 말을 했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규정을 지키느라 아버지를 병실에 가두었던 자신. 할인의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할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규정 뒤에 숨어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의 질책도, 딸의 항의도,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의 절규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길,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벽 앞에 선 할인. 그녀는 이제 착한 요양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살리는 요양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 결심의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할인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낼까요? 그리고 507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일까요? 밤 11시 해오름 요양병원의 복도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스테이션의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할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죠. 할인은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미 10년 전 어느 차가웠던 가을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스스로도 차마 꺼내 보지 못한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된 그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도 그때 정혜 씨처럼 말했었지. 아빠를 위해서라고, 아빠가 다칠까봐 그런 거라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그게 효도인 줄 알았지. 10년 전 할인의 아버지는 가난 말기였습니다. 복수가 차오르고 숨쉬기조차 힘겨워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새벽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의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인아, 나 바다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 딱 한 번만. 저 푸른 물결 좀 보고 싶구나. 아빠, 무슨 소리야? 지금 숨쉬기도 힘들잖아. 바다까지 가려면 2시간은 넘게 걸려. 나중에 아빠 조금만 기운 차리면 그때 휠체어 타고 같이 가자. 응? 지금은 안 돼. 나중에. 그래, 나중에 가면 좋지. 근데 할인아, 아빠는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아빠,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의사 선생님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야. 아빠 잘못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제발. 여기 가만히 좀 있어. 할인은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적막한 병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풍경은 푸른 바다가 아니라 얼룩진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하리는 한동안 바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나중에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꺾어버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요양사가 된 것도 어쩌면 그날의 속죄를 위해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돌보면서도 그녀는 늘 선을 그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전을 우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말이죠. 그런데 507호 강윤석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똑같은 눈을 하고 똑같은 갈망으로 자신의 옷소매를 붙잡는 그 노인을 보며 할인의 견고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 어르신의 10분은 사실 내가 아빠에게 돌려주지 못한 10분이었어. 이번에도 나중에라고 말하면 나는 평생 507호 앞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몰라.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동자에는 전에는 없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비닛을 열어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비상용 산소통의 잔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가서 휠체어의 타이어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외부의 찬 공기에 노출되면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나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요양사로서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가장 안전한 위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요는 2겹으로, 핫팩은 등이랑 발밑에, 산소포화도 측정기도 챙겨야 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아니, 생기게 두지 않을 거야. 하리는 같은 층 야간 근무 동료인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할인을 잘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미영아,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10분만, 딱 10분만 507호 쪽 봐줄 수 있어? 나 어르신 모시고 잠깐 1층 창가 쪽에 다녀오려고. 언니, 미쳤어? 수간호사님 알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게다가 그 어르신 나가셨다가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내가 다 책임져. 10분이야. 정말 10분만 바람 좀 쐬어드리고 바로 올게. 그 어르신, 이대로 두면 마음부터 말라 죽으실 것 같아. 내 눈엔 그게 보여.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할인의 간절한 눈빛에 미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507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윤석을 휠체어에 태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리는 복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어기는 범죄자의 얼굴이 아니라 10년 전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을 전하러 가는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리는 천천히 507호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이 아닌 10분의 삶을 기다리는 남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문을 여는 순간 병원의 고요한 질서는 무너지고 기적 같은 위반이 시작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할인의 위험한 선택. 그녀는 과연 10년 전의 후회를 씻어내고 윤석에게 약속한 10분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병원의 눈을 피해 어둠 속으로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일까요? 아니면 생애 가장 따뜻한 10분일까요? 새벽 2시 15분. 병원의 가장 깊은 밤은 죽음처럼 고요합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지나고 야간 회진마저 끝난 이 시간은 병원에서 유일하게 원칙이 잠시 눈을 감는 틈새입니다. 하리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핫팩을 꾹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흐르는 땀이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리는 조심스럽게 507호의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깨어 계세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이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은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환자복 위에 헤어진 낡은 갈색 스웨터를 껴입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꼿꼿이 앉아 할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휠체어가 마치 출격 대기 중인 전차처럼 놓여 있었죠. 왔구나. 나는 내가 마음이 바뀌어 안 올 줄 알았다. 약속했잖아요. 자, 어르신. 말씀드린 대로 옷도 껴입으셔야 해요. 새벽 공기는 병원 안이랑 달라요. 자, 이 담요로 다리부터 꽁꽁 싸맬게요. 할인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이송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석의 손등에 꽂힌 수액 바늘을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용 산소 발생기를 휠체어 뒤편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어르신, 숨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네, 좋아요. 지금 산소 포화도 94. 밖에서 기침 나오면 바로 말씀하셔야 해요. 알았죠? 이놈아, 나 건설 현장에서 눈보라 맞으면서도 일하던 강윤석이야. 이 정도 바람에 끄떡없어. 옛날 강윤석 어르신 말고 지금 507호 강윤석 어르신을 보라고요. 자, 핫팩은 양쪽 주머니에 하나씩, 그리고 목 뒤에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체온 떨어지면 바로 들어올 거예요. 제 직장 걸고 하는 거니까 제 말 들으셔야 해요. 할인은 마지막으로 윤석의 발을 점검했습니다. 두꺼운 양말을 두 겹이나 신고도 휠체어 발판 위에 놓인 그의 발은 안쓰러울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할인은 그 발을 보며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가느다란 발이 땅을 밟는 기적을 위해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휠체어를 밀고 조심스럽게 문을 나섰습니다. 스테이션 근처에는 후배 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복도 끝쪽 창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할인에게 작은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언니 빨리. 지금 3층 수간호사님 올라오려면 15분 정도 여유 있어. 엘리베이터는 화물용 말고 환자용 2옥 있어. 그게 소리가 제일 작아. 고마워 미영아. 내가 딱 10분만 있다가 올게. 만약 누가 물어보면 나 화장실 갔다고 해줘. 언니, 진짜 조심해야 해. 어르신 상태 나빠지면 언니가 다 뒤집었어. 미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뒤로하고 할인은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나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달그락 소리 한 번에 할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든 환자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도둑맞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할인에게는 마치 영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윤석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 진짜 내려가. 어르신, 긴장하지 마세요. 호흡 크게 하시고요. 할인아, 나 지금 심장이 막 뛴다. 이거 죽으려고 뛰는 게 아니라 살려고 뛰는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 숫자가 이렇게 예뻐 보일 줄은 몰랐다. 1층에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병실의 그것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거치고 정체된 공기가 아닌 어디선가 불어오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외부의 기운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번 경비원이 경비실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숨을 죽이고
정문 유리문 쪽이 아닌 응급실 옆 작은 부속 정원으로 연결된 후문을 향했습니다. 그 문은 밤에는 잠겨 있지만 요양사들의 비상용 키카드를 대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밤바람이 훅 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석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곧바로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람이다. 진짜 바람이야. 자, 어르신. 이제 나갑니다. 딱 10분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리는 휠체어를 밀어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병원의 매끄러운 바닥이 아닌 울퉁불퉁한 보도블록과 흙먼지가 섞인 땅의 감촉이 바퀴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윤석은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담요를 걷어내려 했습니다. 단 1초라도 빨리 자신의 피부로 이 세상을 만지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느껴졌습니다. 507호라는 감옥을 탈출해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대단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시들어가는 잡초와 차가운 벤치, 그리고 검은 하늘뿐이었죠. 하지만 윤석에게 그것은 신이 허락한 가장 거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병원의 문을 열고 나온 윤석과 할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쟁취한 20분은 윤석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이 짧은 일탈은 과연 무사히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윤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오름 요양병원 후문 너머 환자들의 산책로로 쓰이는 작은 정원. 낮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였을 이곳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로 변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보도블록의 틈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윤석의 몸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지면 위에 서 있다는 살아있는 감각이었습니다. 하리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벤치 옆에 휠체어를 세웠습니다. 윤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가늘게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뿐이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고요? 하리나, 너는 들리냐? 이 소리, 무슨 소리요? 풀벌레 소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기가 흐르는 소리 말이다. 병실 안에서는 공기가 죽어 있었어. 썩은 물처럼 고여서 내 폐를 갉아먹는 기분이었지. 그런데 여기 공기는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내 코끝을 스치고 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 내 심장을 두드리고 있어. 윤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무릎 위에 덮인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이 놀라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윤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보도블록 틈새에 돋아난 작은 잡초와 그 주변의 흙에 닿았습니다. 이거다. 내가 평생을 먹고 살았던 냄새. 차갑고 비릿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묵직한 이 흙 냄새 말이야. 이 냄새를 맡아야 내가 강윤석인 걸 알겠어. 507호 환자 강윤석이 아니라 전국 팔도를 누비며 길을 뚫고 건물을 올리던 그 강윤석 말이다. 어르신 성함이 강할강에 빛날 윤 돌석자 쓰시는 거 맞죠? 아까 휠체어 타고 내려오면서 차트에서 봤어요. 그래. 아버지가 굳건하게 빛나는 돌덩이가 되라고 지어주셨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줘. 어르신 아니면 507호. 내 이름 석자가 잊히는 게 내 몸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나 봐. 그런데 오늘 이 바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구나. 윤석아, 고생 많았다 하고 말이야. 윤석의 눈가에
가로등 불빛을 머금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신을 누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한 10분의 자유 앞에 그는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리나,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물었지. 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아, 저는 그냥 어르신들 돌보는 게 일이니까요. 누굴 기다리다니요. 아니, 내 눈을 보면 안다. 너는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내 손을 잡을 때 내 손이 떨리더구나. 그건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떠는 손이었어. 너, 내 아버지지? 하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07호의 무뚝뚝한 노인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흉터를 단번에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들은 눈보다 가슴이 먼저 밝아지는 법이야. 너 내 아버지 마지막 부탁 못 들어줬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무모한 짓까지 해가며 10분을 선물하려는 거잖아. 내 아버지 대신 나한테 빚을 갚으려고. 맞아요. 우리 아빠도 딱 10분만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안전해야 한다고, 아빠 죽으면 나 어떡하냐고 화만 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을 제 손으로 꺾어버린 나쁜 딸이에요. 정원에는 하린의 낮은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석은 가느다란 손을 뻗어 하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병실의 어떤 온열 기구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린아, 울지 마라. 내 아버지가 바다를 못 보셨어도 너라는 예쁜 딸의 얼굴은 마지막까지 보셨을 거 아니냐? 그거면 됐다. 부모는 말이다. 바다보다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는 게 더 큰 선물이야. 내가 오늘 나한테 준 20분이 사실은 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라고 보내준 시간인지도 몰라. 정말 그럴까요? 아빠가 저를 미워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고 말고. 내가 지금 내 아버지 대역이라고 생각해라. 내가 지금 내 덕분에 이 맛있는 공기 실컷 마시고 있잖냐.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내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너는 충분히 착한 딸이다. 윤석의 위로에 하리는 가슴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0분을 선물하러 나온 것은 할인이었지만 정작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8분이 지났어요. 이제 들어가야 해요. 더 있으면 수간호사님께 정말 들킬 거예요. 그래, 가야지. 10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다. 내 평생 살아온 78년보다 20분이 더 지냈던 것 같아. 윤석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할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그의 손에는 미세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 오늘 이 공기 맛을 보니까 갑자기 억울해지더구나. 이렇게 좋은 걸 두고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했을까? 나 좀 더 살아야겠다. 내일은 미음 말고 죽이라도 한 그릇 다 비워봐야겠어. 하리는 놀란 눈으로 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507호의 남자가 처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한 모금,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꺼져가던 한 사람의 생명력을 다시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단 10분의 외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윤석은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리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게 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사람이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밀스러운 일탈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10분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해오름 요양병원의 로비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최대한 조용히 후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지만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밝은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의 비밀을 사정없이 폭로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서 있는 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서리빨 같은 눈빛의 박수간호사였고 그 옆에는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떨고 있는 윤석의 딸 정이었습니다. 아빠, 하린 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서아린 요양보호사. 지금 당장 멈춰요. 환자 무단 외출. 이게 우리 병원에서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이래요? 정희는 미친 듯이 달려와 하린의 어깨를 밀치고 휠체어를 가로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하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를 데리고 나가? 여기서 사고라도 났으면 우리 아빠 잘못됐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당신 인생 하나 망가지는 걸로 끝날 일인 줄 아냐고. 서아린 씨,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환자 방치입니다. 당장 스테이션으로 가서 경위서 쓰고 징계위원회 기다리세요. 미영 씨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동료까지 포섭해서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간호사의 질책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을 파렴치한 범죄자 취급하는 정의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의 넘어 차가운 로비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윤석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리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소란을 듣고 당직 의사까지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의사에게 매달려 아빠를 검사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수간호사는 하린의 명찰을 떼어낼 기세로 몰아붙였죠. 그런데 그 아수라장 같은 소음 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라. 정희야, 그만해. 아빠 지금 제정신 아니야. 이 여자가 아빠 꼬드겨서 나간 거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아니, 내가 가자고 했다. 내가 이 아가씨 옷자락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어. 78년 산 애비가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이 아가씨가 무슨 죄냐? 죄가 있다면 자식들 무서워서 숨도 못 쉬고 살게 만든 이 애비 죄지. 윤석의 목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늘 창밖만 보며 죽어가는 나무처럼 앉아있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설 현장의 거친 바람을 뚫고 나오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강윤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석은 떨리는 팔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상체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의사와 수간호사가 말리려 다가갔지만 윤석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정희야, 너는 내가 안전하게 이 침대 위에서 썩어가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말이다. 나 오늘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오니까 이제야 알겠더구나.
내가 왜 그동안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는지 말이야. 아빠, 나는 죽으려고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 누군가 나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길 기다렸던 거야. 오늘 저 할인이라는 아가씨가 나한테 준 건 10분의 공기가 아니다. 나한테 강윤석이라는 이름을 돌려준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안 죽으련다. 그 순간 당직 의사가 윤석의 손목 맥박을 짚고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갖다 댔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간호사님, 이거 보세요. 산소포화도가 외출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맥박수도 정상 범위고 무엇보다 어르신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신체 지표를 완전히 끌어올렸어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위험천만한 일탈이었지만 한 인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의학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수간호사는 할 말을 잃은 채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 정희는 아버지가 꽉 잡은 자신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이 대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답답한 줄도 모르고 나는 그냥 아빠가 내 곁에 오래 있기만 바랐어. 그게 아빠를 괴롭히는 건 줄도 모르고. 됐다. 이제 됐다. 나 배고프다, 정희야. 내일 아침엔 내가 맛있는 것 좀 사다 주렴. 차가웠던 병원 로비에 훈훈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징계위원회니 퇴산이 하는 걱정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지 못했던 그 10분이 오늘 한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규정을 어긴 위험한 도박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507호의 남자는 이제 삶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병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할인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이 할인에게 전하지 못한 진심 어린 마지막 부탁이 봉투 속에 담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봉투 안에는 어떤 눈물의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해오름 요양병원 507호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늘 굳게 닫혀있던 커튼은 활짝 젖혀졌고 창틀에는 딸 정혜 씨가 사온 작은 화분 2개가 나란히 놓여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침대 위의 윤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창밖에 구름을 세지 않습니다. 대신 재활치료사가 가져다 준 보행기 손잡이를 꽉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복도를 내딛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간호사들에게 먼저 가벼운 농담을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에 침묵하는 호랑이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기적을 일궈낸 할인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회의실, 원장과 수간호사가 앉아있는 징계위원회 현장입니다. 할인은 담담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규정 위반은 사실이었고 그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할인 요양보호사. 이번 일로 병원 내 규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본인도 인정하죠? 네, 인정합니다. 어떤 처분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수간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할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당연히 해고 통지서나 정직 처분서일 거라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병원의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름 석자, 서아린이 적힌 낡은 봉투 하나와 수십 장의 종이들이었죠. 507호 강윤석 어르신의 따님과 병동 환자 30명이 연명한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봉투는 어르신이 서아린 씨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신 편지예요. 병원 측은 이번 일을 환자의 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특별 사례로 참작하여 감봉과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하리는 복도 끝 창가에 기대어 윤석이 남긴 그 낡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리나, 내 아들보다 낫고 내 딸보다 고마운 하리나. 내가 그날 밤 내 옷자락을 붙잡고 10분만 나가자고 떼를 썼을 때 사실 나는 내 삶을 포기하려고 했단다. 마지막으로 바람이나 한번 쐬고 그대로 숨이 멎어도 좋겠다는 심정이었어. 그런데 그 어두운 정원에서 내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올 때 나는 내 아버지를 보았다. 너는 내 아버지가 바다를 못 봐서 미안하다고 했지? 아니란다, 하리나. 내 아버지는 바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내 마음을 이미 보고 가셨을 거야. 그날 밤 내가 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가는 그 짧은 길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많은 걸 걸었을지 다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규정이 중요하다고들 하지. 물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하지만 하리나, 내가 78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구나. 규정은 사람을 지키라고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은, 죽어가는 마음은 살리라고 있는 거더라. 내가 깨뜨린 건 병원의 규칙이 아니라 내 가슴을 누르고 있던 절망의 벽이었어. 내가 준 그 10분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됐다. 이제 나는 창문으로 구름을 세지 않고 문으로 들어올 내 딸과 너를 기다리며 살 거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딱 10분만이라고 간절하게 부탁해 오거든. 하리나, 그때 한 번만 더 그 마음을 믿어줘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지 않겠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 하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하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었죠. 하린은 고개를 들어 507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재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윤석이 하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석은 수줍게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만난 기적 같은 10분. 그 짧은 시간은 한 노인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를, 한 젊은이에게는 스스로를 용서할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딱 10분의 진심을 기다리는 소중한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규정보다 뜨겁고 원칙보다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사람의 손을 10분만 꼭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7호 강윤석 어르신과 요양사 하린 씨의 10분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칙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한 향기를 나누는 이곳, 인생다방은 언제나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이야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딱 10분이라도 진심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깊은 맛을 우려내는 곳, 여기는 인생다방이었습니다.